거진현이 우리 집 돈 500만 원을 훔쳤어. 당장 나가. 그날 밤 11시, 저는 강서구 아파트 15층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의 배를 감싸며 차가운 콘크리트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아 끌며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맨발로 복도에 나뒹굴어진 저는 빗물에 젖어가며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 숨어 단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의 현금 500만 원을 훔쳤다며 도둑년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건 전화 한 통이 시댁 전체를 박살낼 폭탄이 될 줄은요. 이번 영상에서는 검찰총장 딸을 거진현이라 부르며 내쫓은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몰락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법정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피고인 강말순, 폭행죄 및 무고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60대 후반의 강말순은 방청석을 힐끗 돌아봤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주먹을 꽉 쥔 채였죠. 법정 밖 복도에서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리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호 법정의 문이 열리자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시어머니, 한 말씀만 하세요. 며느리를 폭행한 이유가 뭡니까? 강말순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변호사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일그러져 있었죠. 한때는 동네에서 체면 깨나 차리던 집안이었는데 이제는 온 나라가 아는 파렴치한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강서구 아파트 15층 윤태호는 현관문 앞에 놓인 두툼한 등기우편을 집어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발신인 란에는 검찰총장 윤상도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장인어른이 보낸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자 내용 증명이 나왔습니다. 사건 경위, 증거 목록, 손해배상 예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본인의 딸에게 가해진 폭행과 모욕에 대해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70대 중반의 노인은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사채업자들의 독촉 문자가 100여 개나 쌓여 있었고 2년 전부터 숨겨온 빚이 이미 3억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다 그 계집 때문이야. 우리 집 돈 500만 원 들고 튄 주제에 시아버지의 중얼거림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윤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사실 그 500만 원은 자신이 급하게 대출 이자를 막으려고 가져간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며느리가 도둑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 확신이 임신 6개월인 아내를 때리고 쫓아내는 데까지 이르게 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방송국 차량들이 하나둘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복도를 타고 들려왔죠. 단지 주민 단톡방에는 이미 그 집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끌어냈대요. 임신한 몸으로 복도에서 울고 있었다던데. 근데 며느리 아버지가 검찰총장이래요. 헐. 거실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들이 가족의 파멸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도장과 접수번호, 법원 직인이 선명한 그 종이들이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사람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현실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태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이었죠. 윤 대리님, 내일 오전에 잠시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자 아내가 보낸 마지막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어머니가 저한테 그럴 때 그냥 보고만 있었잖아요. 그날 밤 시댁 거실의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잠들지 못한 채 각자의 방에서 무너져가는 소리를 듣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의 딸을 건드린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일주일 전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강서구 아파트 15층 윤태원의 집 거실. 시어머니 강말순이 찬장 서랍을 뒤지다가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돈이 없어졌어. 500만 원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거실에 앉아있던 윤서아가 배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임신 6개월의 무거운 몸이었죠. 시아버지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남편 윤태호는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전 그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말수는 평소에도 자주 말했죠. 우리 집안과 내 집안은 격이 다르다고. 서아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아니면 누가 가져갔겠어?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너밖에 더 있어? 강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녀에게 체면은 목숨과도 같았죠. 동네 사람들에게 돈 좀 있는 집으로 보이기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며느리가 도둑질을 했다는 건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윤태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니었죠. 서아야,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그 순간 서아의 눈에 배신감이 스쳤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드릴게요. 이런 억울한 누명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뭐? 너희 아버지? 그 허름한 치킨집 하는 양반이 뭘 할 수 있다고?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서아는 휴대전화를 꺼내들었죠. 화면에 아빠라고 저장된 번호. 하지만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직함을 이 집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검찰총장 윤상도. 서아가 결혼할 때 신분을 숨긴 건 아버지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권력을 보고 오는 건지 알아보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를 은퇴한 공무원이라고만 소개했고 가끔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둘러댔습니다. 전화해. 그래, 너희 아버지 불러. 체면도 없이 딸이 도둑질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쪽팔려 할지 보자고. 시어머니의 독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사채업자의 독촉 문자가 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재빨리 화면을 껐습니다. 말순아, 그만해. 며느리가 가져갔을 리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죠. 아들 윤태호가 몰래 그 돈을 가져갔을 거라는 걸. 대출 이자를 막으려고 급하게 손을 댔을 거라는 걸. 하지만 그 역시 체면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의 벽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습니다. 서아는 현관으로 향했죠.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듯이. 어디가? 도둑년이 염치도 없이. 시어머니가 서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임신한 몸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죠. 윤태호는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회사에서 받은 경고장과 대출 독촉 문자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저리 비켜. 오늘 내가 이 도둑년 본때를 보여주고 말 거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 센서등이 켜졌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이 다시 한번 서아를 밀쳤습니다. 임신한 며느리가 복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 집문이 살짝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목격자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복도 바닥에 쓰러진 서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빠, 저예요. 지금, 지금 당장 와주세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 차분하지만 단호한 그 목소리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듯 했습니다. 서아야, 거기서 움직이지 마. 지금 바로 갈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게 될 비극의 시작. 거짓과 의심이 만들어낸 파멸의 서막이었죠. 복도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윤서아가 쓰러진 지 10분이 지났지만 시댁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빗물이 열린 복도 창문 틈으로 들어와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배를 감싸 안은 채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죠. 마치 엄마를 위로하는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 김 씨가 회색 담요를 들고 나타났죠. 그는 CCTV로 이미 모든 걸 봤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구급차 불러드릴까요? 김 씨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서아의 어깨에 둘러줬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를 건네며 말했죠. 필요하시면 쓰세요. 전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아버지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야, 나 거의 다 왔어. 5분만 더 기다려. 검찰총장 윤상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억눌린 분노가 묻어났죠.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딸을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겠다고. 한편 시댁 안에서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지고 있었습니다. 윤태호는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통장 앱을 열었죠. 오후 3시 500만 원 이체 완료.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미친. 이걸 어떻게 말해? 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머니가 숨겨둔 현금을 몰래 가져간 건 자신이었죠. 회사에서 경고장을 받고 대출 독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 때문에 아내가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다는 걸 차마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강말순이 시아버지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봤잖아요. 그 여자가 돈 훔쳐간 거 맞다니까. 안 그럼 돈이 감쪽같이 사라질 리가 있어요? 그만해, 말순아. 경찰이라도 오면 어쩌려고.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또 독촉 문자가 왔죠. 이번 달까지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갑니다. 최종 경고입니다. 사채 3억. 도박으로 시작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죠. 체면이 중요했으니까요. 사업 실패와 도박 빚을 숨긴 채 겉으로는 여전히 번듯한 은퇴자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그 도둑년이 우리 집 명예를 다 깎아먹었는데. 강말수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았죠. 명품 가방은 짝퉁이었고 동창 모임에서 자랑하던 해외여행 사진은 다 몇 년 전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체면은 지켜야 했습니다. 가난해도 품위 있게 보여야 했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아파트 입구에 멈췄습니다. 윤상도가 차에서 내렸죠. 그의 뒤를 따라 정무진 변호사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했습니다. 15층 복도. 서아는 아버지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 서아야, 이제 괜찮아. 병원부터 가자. 윤상도는 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이 굳게 닫힌 시댁 현관문을 향했죠. 정무진이 조용히 핸드폰으로 복도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수집이었죠. 정 변호사,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형사고소, 민사소송, 그리고 언론 대응까지. 윤상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가 아니라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로서의 결정이었죠. 시댁 안에서 윤태호가 현관 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문구멍으로 복도 상황이 보였죠. 장인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평소 허름한 차림으로 오던 장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압감, 그 분위기, 뭔가 달랐죠. 엄마, 저기, 서아 아버지가 왔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쪽팔려서 빨리 데려가는 거겠지. 강말수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의 딸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곧 알게 될 테지만요.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단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MBN, TV조선, JTBC 방송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왔죠.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단지 주민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창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속보입니다. 검찰총장 윤상도의 딸이 시어머니에게 폭행당해 쫓겨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터지는 순간 시댁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강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든 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검찰총장. 뭐라고? TV 화면에는 어제 복도 CCTV 영상이 그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는 자신의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죠. 아니, 이게 무슨... 시아버지도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윤태호는 방에서 뛰쳐나왔죠. 엄마, 장인어른이 검찰총장이래요. 뭔 소리야? 그 치킨집 하는 영감이 무슨 검찰총장이야. 강말수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TV 화면에 나오는 윤상도의 모습은 확실했죠. 검찰청사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이었죠. 강말순 씨, 한 말씀만 하세요. 왜 며느리를 폭행하셨습니까? 검찰총장 딸인 걸 정말 몰랐습니까? 강말순은 현관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평생 지키려던 체면이 단 하루 만에 전 국민 앞에서 박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흰 봉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내용 증명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형사고소장 마이너스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민사소송 예고 마이너스 손해배상 청구액 1억 원.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말순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죠. 1억이라니. 한편 윤태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대표였죠. 윤대리, 지금 당장 회사로 와. 긴급 인사위원회가 열렸어.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게 될 거라는 걸. 대기업 직원이 검찰총장 딸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의 휴대전화도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죠.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뉴스를 본 그들이 빚독촉을 시작한 겁니다. 검찰총장 사돈이면 돈 있을 거 아냐? 당장 갚아.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협박성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오후 2시 법무법인 정의 사무실. 정무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병원 진단서가 확대된 패널이 세워져 있었죠. 피해자 윤서아 씨는 현재 임신 6개월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 경추 염자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해자가 도둑으로 몰아가며 인격 모독을 했다는 점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강말순 씨가 며느리를 도둑으로 몬 이유가 뭡니까? 정무진은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이지만 실종된 500만 원은 가족 내부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일방적으로 며느리를 의심하고 폭행했죠. 그 시각 시댁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태호야, 내가 그 돈 가져갔니? 강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태호는 고개를 숙였죠. 죄송해요, 엄마. 대출 이자가 밀려서 정말 급했어요. 뭐라고? 그럼 내가 훔쳐가고 아내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순간 강말순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아들의 뺨을 때렸죠. 이 못난 놈아. 내 때문에 내가 전 국민한테 망신을 당하잖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이었죠. 시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빚이 있어. 3억? 뭐? 3억? 강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함께 산 남편이, 아들이 모두가 거짓말쟁이였던 겁니다. 도박 빚이야. 사업 망한 뒤로 계속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이제 이 집은 끝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을 적으로 돌린 순간 모든 게 끝난 거였죠. 그날 저녁 시댁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를 구해야 해. 당장 변호사부터 구하자. 강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죠. 무슨 돈으로?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저쪽은 검찰총장이야. 검찰총장? 강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유명한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착수금만 3천만 원? 이게 말이 돼? 윤태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회사에서 받아온 해고 통지서가 들려 있었죠. 엄마, 저 오늘부로 해고됐어요. 뭐라고? 언론에 나온 것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즉시 해고래요. 퇴직금도 못 받아요. 강말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마저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옆집 사는 주민인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까지 피해보고 있어요. 기자들이 계속 찾아와서 애들이 학교도 못 가요. 이웃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문 너머로 욕설까지 들렸죠. 파렴치한 것들. 당장 이사 가요. 여기서 못 살게 만들 거예요. 강말수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흐느꼈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과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죠. 시아버지의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동생이었습니다. 형님, 뉴스 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게, 아니, 검찰총장 딸을 때렸다고? 형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친척들까지 다 망신이에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가족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있을 거야? 강말순이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 당신이 며느리 때렸잖아. 그럼 당신은 뭐 했어? 3억 빚진 거 숨기고 있었잖아. 도박이라니, 도박이라니.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목소리를 높였죠. 윤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만해요. 지금 싸울 때예요? 당장 내일 검찰 조사 나가야 된다고요. 그 순간 TV에서 특별 뉴스가 나왔습니다. 윤상도 검찰총장이 직접 사건을 지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화면에는 윤상도가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는 모습이 나왔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말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의 싸움이 된 거라는 걸. 사과하자. 무릎 꿇고 빌자.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 무릎을 꿇어? 그래, 당장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자.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미쳤어? 내가 왜 그년한테 무릎을 꿇어? 도둑년한테. 엄마, 서아는 도둑이 아니에요. 제가 가져간 거라니까요. 윤태호가 소리쳤지만 강말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나아. 그년한테 머리 숙이느니. 박민수가 찾아왔습니다. 강말순의 사촌 동생이자 자칭 사업가였죠. 누나,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싸게 해준대. 걱정 마. 정말? 얼마나 싸게? 1,000만 원이면 돼. 내가 다 알아봤어.
희망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가 소개한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사기꾼이었죠. 며칠 뒤 돈만 들고 사라질 운명이었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래, 싸우자. 끝까지 싸워보자. 강말순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공포로 가득 차 있었죠.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는 그녀도 믿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졌습니다. 단지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이제 이들은 동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했죠.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내일 검찰청에 출두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겁게 짓눌렀죠.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말해야 할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그들은 이제 각자의 생존을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앞. 강말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건물 앞에 섰습니다. 양옆에는 시아버지와 윤태호가 있었죠. 건물 입구에는 이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강말순 씨, 반성하고 있습니까? 며느리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말순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였죠. 그녀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가는 검찰청이었으니까요. 조사실 안.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CCTV 화면 캡처본,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가 차례로 놓였죠. 강말순 씨 10월 15일 밤 11시경 윤서아 씨를 폭행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게 폭행이 아니라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어낸 게 보이시죠? 화면을 보는 순간 강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잔인해 보일 줄은 몰랐죠. 저는 그 여자가 우리 집 돈을 훔쳐서. 증거 있습니까? 윤서아 씨가 돈을 가져갔다는 증거요. 강말순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죠. 오히려 아들이 가져갔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말할 순 없었습니다. 아들까지 범죄자가 될 수는 없었죠.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방금 전엔 도둑이라고 했잖아요. 검사의 추궁이 계속됐습니다. 강말순은 진땀을 흘렸죠. 옆 조사실에서는 윤태호가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날 500만 원을 가져갔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도둑으로 몰리는 걸 보고도요? 윤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죠.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화가 나 계셔서 그래서 임신한 아내가 맞고 쫓겨나는 걸 구경만 했다는 거군요. 검사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났습니다. 윤태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죠. 한편 시아버지는 다른 조사실에 있었습니다. 3억 빚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불법 사채죠? 그게 도박 빚이라면서요? 언제부터입니까? 시아버지의 비밀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2년 전부터. 사업이 망하고 나서. 가족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아무도. 체면 때문에 말 못했습니다. 3시간의 조사가 끝났습니다. 검찰청을 나오는 길 강말순은 정무진 변호사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추가 고소장이 들려 있었죠. 아, 마침 잘 만났네요. 추가 고소장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추가요. 뭐, 또 고소를 해? 네.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도 이제 2억으로 올렸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2억? 2억이라고? 강말순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부축했지만 그도 똑같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미친놈들. 우리를 아예 죽일 작정이구나. 강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무진은 차갑게 웃었죠. 죽이는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검찰총장님 딸을 건드린 대가를요. 그 말과 함께 정무진은 지나갔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죠.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거짓말이 들통났고 이제는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죠.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 통지서. 은행에서 온 것이었죠.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압류된 겁니다. 강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야. 다 끝났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죠.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는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계집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어.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는 강말순. 이제 그녀 앞에는 법정이라는 새로운 전쟁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병원. 윤서아는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기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임신 6개월 딸이었습니다. 아기는 건강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푹 쉬세요. 의사의 말에 서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니 시어머니에게 맞고 쫓겨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병실로 돌아오자 아버지 윤상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미역국이 담긴 보온통이 들려 있었죠. 아빠가 직접 끓였어. 먹어봐. 아빠, 검찰총장이 미역국을 끓여요? 서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윤상도도 따라 웃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딸을 이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분노가 가시지 않았던 겁니다. 서아야, 이혼하는 게 어때? 윤상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죠. 알아요.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기는 아빠가 필요할 텐데. 아빠보다 중요한 건 엄마가 행복한 거야. 내가 불행하면 아기도 불행해. 그 말에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정말 불행했으니까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은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고 시댁은 그녀를 도둑 취급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억울해요. 돈도 안 가져갔는데 왜 저를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넌 그들에게 그저 며느리라는 이름의 하인이었을 뿐이야. 윤상도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서아는 늘 시댁의 눈치를 받고 온갖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부족하다는 소리만 들었죠. 그때 서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윤태호였습니다. 서아야, 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사과하고 싶어. 서아는 전화를 끊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죠. 증거를 더 확보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좋아요. 내일 오후 2시 병원 카페로 오세요. 다음 날 병원 카페. 윤태호가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죠. 서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겁쟁이였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저 맞을 때 당신 거기 있었잖아요. 그냥 보고만 있었잖아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터져나왔죠. 그 500만 원 당신이 가져간 거 알아요. 왜 말 안 했어요? 왜 저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게 엄마가 너무 화나 계셔서 무서웠어. 무서웠다고? 당신 아내가 도둑으로 몰려서 맞고 있는데 엄마가 무서웠다고?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남자를 왜 사랑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혼해요.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서아야, 제발. 아기는 어떡하고. 아기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 같은 아빠는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카페 한쪽에 앉아있던 정무진 변호사가 녹음기를 껐습니다. 윤태호의 자백이 완벽하게 녹음된 것이죠. 윤태호가 카페를 나간 후 윤상도가 들어왔습니다.
잘했어, 서아야. 이제 법정에서 써먹을 증거가 하나 더 생겼네. 아빠,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래야 해. 너와 아기를 위해서라도 정의는 세워져야 해. 윤상도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결의는 차가웠죠. 그들이 너에게 한 짓 절대 용서 못해. 검찰총장이기 전에 난 내 아빠야.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후퇴는 없었죠. 시댁과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전국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검찰총장 며느리 폭행이었죠. 댓글은 수만 개가 달렸습니다. 시어머니 미쳤네 키읔키읔 검찰총장 딸을 때려 인생 제대로 망했구나 축하한다. 며느리 불쌍해. 임신까지 했는데 강말수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 다 그년이 꾸민 일이야. 일부러 신분 숨기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라고. 그때 TV에서 특종 뉴스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윤태호 씨가 어머니 몰래 500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나왔죠. 정무진 변호사가 언론에 공개한 자료였습니다. 아니, 이걸 왜 방송에 내보내?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키네. 강말순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국민이 이제 진실을 알게 된 거죠. 며느리는 도둑이 아니었고 오히려 아들이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동네 부녀회장이었죠. 강말순 씨 나와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파트 이미지가 다 나빠졌어. 무슨 소리예요? 뉴스 안 봤어요? 우리 아파트가 그 사건 아파트로 불린다고요. 집값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부녀회장의 고함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왔죠. 맞아요. 당장 이사 가요. 파렴치한 인간들. 임신한 며느리를 때리다니 인간이야? 강말수는 현관문을 쾅 닫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계속 욕설이 들려왔죠. 시아버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채업자였습니다. 아, 텔레비전 봤어. 검찰총장 사돈이면서 왜 돈 안 갚아? 그게 저는 오늘까지야. 안 그럼 집으로 찾아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렸죠. 3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그때 윤태호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입니다. 귀하의 이력서가 모든 기업에서 거절되었습니다. 36곳 모두 불합격이었습니다. 이유는 뻔했죠. 검찰총장 딸 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누가 뽑겠습니까? 엄마, 이제 어떡해요? 저 취직도 못하고. 닥쳐. 다 내가 그 돈 가져가서 이렇게 된 거잖아. 강말순이 아들에게 화풀이했습니다. 윤태호는 아무 말도 못했죠. 사실이니까요. 오후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시아버지의 도박 전력을 보도한 것입니다. 강원랜드 출입 기록, 불법 도박장 적발 당시 명단까지 공개됐죠.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까지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다니 충격적입니다. 이제 온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이 집안의 진짜 모습을. 박민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해결책을 가져왔다며 들어왔죠. 누나, 내가 방송국 PD 아는 사람 있어. 우리 입장 들어줄 프로그램에 출연하자. 방송? 내가 왜? 억울하잖아. 그년이 신분 속이고 들어온 거 알려야지. 강말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죠. 그래, 나가자.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다 말할 거야. 하지만 그건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방송에서 강말수는 오히려 더 큰 구설수에 올랐죠. 며느리가 거짓말쟁이에요. 검찰총장 딸이면 처음부터 말했어야죠. 그래서 때렸다는 겁니까? 때린 게 아니라 교육한 거예요. 스튜디오가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의 야유가 쏟아졌죠. 미쳤구나. 교육? 폭행을 교육이라고?
정신병원 가야 할 사람이네. 방송은 생방송이었습니다. 강말순의 망언이 그대로 전파를 탔죠. 실시간으로 비난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말순은 거실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끝이야. 이제 정말 끝이야. 창밖은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앞에는 여전히 방송 차량들이 서 있었죠. 내일도 모레도 그들은 계속 이곳에 있을 겁니다. 일주일 후 아침 8시 우체부가 또다시 등기우편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법원에서 온 것이었죠. 기소 결정 통지서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강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자 검찰의 공소장이 나왔죠. 폭행죄, 모욕죄, 무고죄. 구형량은 징역 1년. 1년? 징역 1년이라고? 그녀는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실제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현실이 처음으로 무겁게 다가왔죠. 그 시각 법무법인 정의 회의실. 정무진 변호사가 대형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는 복도 CCTV 영상이 프레임별로 분석되어 있었죠. 여기 보세요. 10시 52분 13초 강말순이 서아 씨의 머리를 잡습니다. 윤상도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딸이 쓰러지는 장면에서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죠. 10시 54분 27초 서아 씨가 바닥에 쓰러집니다. 배를 감싸고 있죠. 임신 6개월 상태에서요. 충분해요. 이 정도면 실형도 가능합니다. 윤상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용서는 없었죠. 한편 시댁에서는 박민수가 가짜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무죄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사기꾼은 그럴듯한 서류를 꺼내 보였죠. 강말순은 푸른 끈을 잡은 심정으로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현금으로. 이거면 되겠습니까? 네, 충분합니다. 다음 주까지 모든 걸 해결해 드리죠. 사기꾼은 돈을 챙기고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운명이었죠. 오후 또 다른 폭로가 터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어머니 강말순의 과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였죠. 20년 전에도 첫째 며느리를 구박해서 이혼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때도 도둑으로 몰았어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헐, 상습범이네. 첫째 며느리 불쌍하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버젓이 살아있지? 강말순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그년이 먼저 도망간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과거까지 들춰지며 그녀는 완전한 악인이 되었죠. 윤태호에게 서아의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됐습니다. 양육권은 서아 씨가 가집니다. 위자료는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제가 무슨 돈이? 못 주시면 재산 압류 들어갑니다. 선택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태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죠.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가족마저 잃게 됐습니다. 저녁 시아버지에게 결정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까지 안 갚으면 장기 적출 동의서 쓸 준비해. 사채업자의 협박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공포에 떨었죠. 제발 시간을 좀. 시간 끝났어. 내일 만나자.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원망만 가득했죠. 다 당신 때문이야. 도박이나 하고. 뭐? 당신이 며느리 때렸잖아. 그 전에 아들이 돈 훔쳤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이미 깨져버렸죠. 그때 TV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강말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구속? 나를 구속한다고? 강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죠.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강말순은 창문 커튼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경찰차가 아파트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오고 있어. 날 잡으러 오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었죠. 검찰총장의 분노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말순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강말순은 잠옷 차림으로 벌벌 떨며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 2명이 서 있었죠.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동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네. 옷 갈아입으실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강말순이 수갑을 차는 순간 이웃들이 문을 열고 구경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죠. 드디어 잡혀가네. 잘됐다. 쌤통이야. 온 동네의 조롱 속에서 강말순은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죠. 평생 살았던 곳이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구치소 독방,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쇠창살. 강말순은 얇은 매트리스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방 재소자가 그녀를 알아봤죠. 뉴스에 나온 그 시어머니 아냐? 검찰총장 딸 때린? 아, 아니에요. 맞네. 야, 여기 유명 인사 왔다.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구치소 안에서도 그녀는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죠. 한편 시댁에서는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사채업자들이 왔어요. 윤태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 5명이 거실로 들어왔죠. 어르신, 오늘까지라고 했죠? 3억 준비됐어요? 그게 조금만 더. 시간 끝났어요. 집 내놔요. 아님 장기적 출동해서 쓰든지. 시아버지는 벌벌 떨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죠. 갓나가 보이는 물건들을 하나씩 챙겼습니다.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이거 짝퉁이네. 장난해요? 강말순이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이 모두 가짜였다는 게 들통났습니다. 체면치레의 민낯이 드러난 거죠. 박민수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도우러 온 게 아니었죠. 형님 죄송한데 저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동안 빌렸던 돈 500만 원만 돌려주세요. 뭐? 지금 이 상황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살아야죠. 친척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박민수는 갓나가는 물건 몇 개를 들고 나갔죠. 배신감에 시아버지는 주저앉았습니다. 오후 구치소 면회실. 윤태호가 어머니를 면회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았죠. 엄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니?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강말순의 얼굴은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구했어? 그 사람 사기꾼이었어요. 돈만 들고 사라졌어요. 뭐라고? 절망이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 희망도 없었죠. 그때 면회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윤서아 씨가 딸을 출산했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화면에는 윤상도가 손녀를 안고 있는 모습이 나왔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전현이 편하게 애까지 낳았네. 강말순이 이를 갈았지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철창 안에 갇힌 그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저녁 시댁은 텅 비었습니다. 집은 압류딱지로 도배됐고 가구들은 사채업자들이 가져갔습니다. 시아버지와 윤태호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죠. 아버지, 이제 어떡하죠?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첫째 아들이었죠. 강말순 때문에 이혼했던 그 아들. 아버지, 뉴스 봤어요. 그래도 싸네요. 엄마가 저희 와이프한테 했던 짓 생각하면. 너까지 그러니? 죄송하지만 저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때 제 와이프 도둑으로 몰았잖아요. 똑같은 수법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과거의 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텅 빈 집에는 찬바람만 불어왔죠.
한때는 화목했던 가정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법 제3호 법정. 강말수는 피고인석에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구치소 수용복이 그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죠. 방청석은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죠. 피고인 강말순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말순의 호흡이 거칠어졌죠.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임신 6개월인 며느리를 폭행하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강말순이 서아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는 장면. 임신한 배를 감싸고 쓰러진 서아. 복도에 버려진 슬리퍼. 이게 끝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둑으로 몰아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강말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도둑년, 우리 집 돈 훔쳐간 주제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강말순은 고개를 푹 숙였죠. 정무진 변호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출산 직후에도 악몽을 꾸고 있죠. 윤서아의 진단서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며느리의 진술서가 공개됐습니다. 20년 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 쫓아냈다는 내용이었죠. 강말순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국선 변호사였죠. 사기꾼에게 속은 후 급하게 선임한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도 피해자입니다. 가족이 모두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임신한 며느리를 때려도 된다는 겁니까? 판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죠. 윤태호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죠. 500만 원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내가 가져간 줄 알고. 그럼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겁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증언은 오히려 강말순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확인도 없이 며느리를 폭행했다는 증거가 된 거죠. 드디어 판결의 시간이 왔습니다. 피고인 강말순을 폭행죄, 모욕죄,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한다. 실형이라고요? 집행유예도 없이? 강말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계속했죠. 추가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8천만 원을 지급하라. 8천만 원?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없으면 강제 집행될 겁니다. 퇴정? 판사가 법정을 떠났습니다. 강말순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죠. 안 돼. 이건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법정 경위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갑이 다시 채워졌죠. 복도에서 서아와 마주쳤습니다. 서아는 아기를 안고 있었죠. 건강하고 예쁜 딸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끝이에요. 다시는 저희를 찾지 마세요. 서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말순이 손을 뻗으려 했지만 경위가 막았죠. 그래도 며느리잖아.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 절 도둑으로 몰고 때린 사람이 무슨 가족이에요? 서아는 돌아섰습니다. 윤상도가 딸을 에스코트했죠. 그들은 떠났고 강말순은 호송차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검찰총장 딸 폭행 사건의 시어머니 강말순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없는 실형입니다. 시댁 거실. 시아버지와 윤태호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집은 이미 경매 공고가 나간 상태였죠.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시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빛이 없었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 집, 재산, 명예, 가족.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독방, 새벽 3시.
강말수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수감 생활 한 달째 그녀는 이미 10kg가 빠졌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엄마,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80이 넘은 노모가 생각났죠. 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쓰러졌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면회도 거부했다고 했죠. 딸이 아니야. 내 딸은 죽었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강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처음으로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같은 방 재소자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20살도 안 된 어린 재소자였죠. 절도죄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강말수는 그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도 누군가의 딸이겠지. 자신이 쫓아낸 서아도 누군가의 딸이었듯이. 내가 뭘 한 거지?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때리고 쫓아냈다는 사실이 이제야 무겁게 다가왔죠. 아침 점호 시간. 327번. 네. 강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렸죠. 한때 동네에서 체면 깨나 차리던 여자가 이제는 그저 327번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TV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아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재단인데요. 검찰총장 윤상도의 딸 윤서아 씨가 설립했습니다. 화면에는 서아가 나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처럼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며느리들을 돕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강말순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만들어진 재단. 자신이 만든 피해자가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거 너 때문에 만든 거 아니야? 옆 재소자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며느리 때려서 유명해진 거잖아. 덕분에 좋은 일 하네. 조롱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강말수는 밥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죠. 오후 변호사 접견실. 국선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8개월을 다 살아야 한다고요? 네.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 8천만 원도 강제집행 들어갔습니다.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요. 강말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집도 없어졌다는 말에 손이 떨렸죠. 남편은, 아들은 어떻게 지내요? 시아버님은 쪽방촌으로 가셨고 아드님은 일용직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거였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던 가족이 이제는 각자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죠. 밤 독방의 어둠 속에서 강말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살 사이로 보이는 달빛이 유일한 빛이었죠. 내가 그때 사과했더라면, 내가 그때 서아 말을 들었더라면, 내가 그때 화를 참았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었습니다. 으아,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교도소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새벽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서아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어머님도 누군가의 딸이었잖아요. 왜 저한테는 그러셨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꿈속에서조차 몸이 움직이지 않았죠. 강말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던 체면이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걸.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걸. 출소 일주일 전 교도소 상담실. 강말수는 교정 상담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의 수감 생활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강 씨, 곧 출소하시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이요? 갈 곳도 없는데. 그때 상담사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딸분이 면회 신청을 하셨는데요. 첫째 아들의 부인이던 분이요. 뭐? 그 애가 20년 전 쫓아냈던 첫째 며느리. 강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면회실. 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죠.
그녀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내가, 왜? 뉴스 봤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또 며느리를 쫓아내셨더군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그때 저도 도둑으로 몰리고 쫓겨났죠. 임신 3개월이었는데. 그게, 아이는 유산됐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어머님 때문에 제 아이가 죽었어요. 충격적인 고백에 강말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손주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죠. 전 어머님을 용서하려고 20년을 노력했어요. 하지만 또 같은 일을 저지르셨더군요. 정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저한테 씌웠던 도둑 누명에 대한 녹음 파일이에요. 20년 전 것이지만 공소시효는 안 지났죠. 뭐라고? 추가 고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으로 안 할게요. 강말순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서아 씨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건 자존심이 중요해요? 아니면 또 감옥 가는 게 나아요?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하세요.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그녀가 떠난 후 강말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20년 전 죄까지 들통난 거였죠. 저녁, 교도소 운동장. 강말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처음으로 아름다워 보였죠.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체면을 지키려다 며느리 둘을 잃었고 손주까지 잃었습니다. 남은 건 정과자라는 낙인뿐이었죠. 그때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서아재단이 첫 번째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시댁폭력으로 고통받던 30대 여성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강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사과하자. 진심으로 사과하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반성이었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죠. 다음 날 편지를 썼습니다. 서아에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내가 너를 도둑으로 몰았다. 내가 내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꼭 말하고 싶었다.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만든 재단이 많은 사람을 구한다니 다행이다. 적어도 내 잘못이 좋은 일의 계기가 됐다니. 건강해라. 아기도 잘 키워라. 다시는 찾아가지 않을게. 마이너스 강말순. 편지를 접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었죠. 출소를 사흘 앞둔 날 답장이 왔습니다. 읽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마이너스 서아. 짧은 답장이었지만 강말수는 이해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과자로서의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삶이. 출소일 아침 교도소 정문. 강말수는 검은 봉지 하나를 들고 철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6개월 만에 자유였지만 기쁘지 않았죠.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택시라도 타야 하는데 주머니를 뒤졌지만 10,000원도 없었습니다. 출소 지원금 5만 원이 전부였죠. 버스 정류장까지 30분을 걸었습니다. 한때는 걸어 다니는 것도 체면 깎이는 일이라 생각했던 그녀가 이제는 버스비도 아까워한 정거장을 더 걸었죠. 쪽방촌 입구. 여기가 남편이 산다는 곳? 악취가 났습니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죠. 203호를 찾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 문이 열리자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당신 왔구나.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봤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쪽방.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죠. 태호는 공사장에 갔어. 일용직. 그래. 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강말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아재단 이사장 윤서아 씨가 올해의 사회공헌상을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서아가 트로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윤상도와 딸 세린이가 있었죠. 150명의 피해 여성을 도왔고 쉼터 5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잘 나가네. 강말순이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질투할 기력도 없었죠. 오후 윤태호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들도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깡마른 몸에 시커먼 얼굴, 공사장 일로 손은 거칠어져 있었죠. 밥은 먹었어? 컵라면 먹었어. 그게 무슨 밥이야? 하지만 더 좋은 걸 해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가스는 끊겨 있었죠. 저녁 세 사람은 편의점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렇게 살 줄은 몰랐지? 시아버지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그 체면이 우릴 여기까지 오게 했네. 그날 밤 강말수는 쪽방 한 구석에 누웠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죠.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다음 날 구청 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러 왔어요. 네, 서류 작성해 주세요. 한때는 남들 눈치 보느라 복지 혜택도 거부했던 그녀가 이제는 생존을 위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과 기록이 있으시네요? 네. 직원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검찰총장 딸 폭행범이라는 낙인은 평생 따라다닐 거였죠. 일주일 후 동네 마트. 강말수는 장을 보다가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옛날 동네 친구였죠. 어머, 말순이 너. 나왔구나? 쯧쯧.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를 때리면 어떡해. 그것도 검찰총장 딸을. 친구는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강말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죠. 한 달 후 서아재단 앞. 강말수는 멀리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라는 현판이 보였죠. 그때 서아가 나왔습니다. 딸 세린이의 손을 잡고 아이는 벌써 걸음마를 시작했더군요. 엄마, 저기 봐. 나비.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가 아이를 안아 올렸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강말수는 뒤돌아섰습니다. 다가갈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 허락된 거였죠. 잘 살아라. 미안하다. 혼잣말을 남기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쪽방촌으로 가는 길.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체면의 대가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말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한때는 체면이 전부였던 인생. 이제는 그 체면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인생. 어둠이 내리는 쪽방촌으로 그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돌아갈 곳은 그곳뿐이었으니까요. 1년 후 서울 어느 요양병원. 강말수는 청소용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다 된 나이에 시작한 청소부 일. 정과자를 받아주는 곳은 여기뿐이었죠. 327호실 다 끝났어요? 네, 다 했습니다. 간호사에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한때는 며느리에게도 고개 숙이기 싫어했던 그녀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살고 있었죠. 점심시간 구석진 휴게실. 혼자 도시락을 먹는데 TV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서아재단 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1000명이 넘는 피해 여성들이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에는 서아가 연설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당당하고 아름다웠죠.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녀 옆에는 3살이 된 세린이가 있었죠. 할아버지, 엄마 멋있어요. 아이가 윤상도를 보며 말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었죠. 강말수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저거 아줌마 며느리 아니에요? 옆에서 같이 일하는 청소부가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맞는데? 뉴스에서 봤어요. 검찰총장 딸 때린 그 시어머니. 휴게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말순에게 쏠렸죠. 대박. 진짜네. 그 파렴치한. 저런 사람이 여기서 일해?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강말수는 도시락을 싸들고 도망치듯 나왔죠.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흐느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하지만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걸. 저녁 쪽방으로 돌아가는 길. 육교 위에서 강서구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한때 살았던 그곳. 이제는 다른 가족이 살고 있겠죠. 체면. 그놈의 체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평생을 체면 지키려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없었죠. 쪽방에 도착하니 시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장마비였죠. 마지막 말은 이거였습니다. 미안하다. 다 내 탓이야.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조문객은 윤태호와 강말순 둘뿐. 친척도 친구도 아무도 오지 않았죠. 아버지도 가셨네. 이제 우리 둘만 남았어. 윤태호가 울먹였습니다. 38배 나이에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죠. 한 달 후, 어느 일요일 오후, 강말수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했죠. 이렇게 끝낼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아재단입니다. 서아? 재단?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강말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서아가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였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도요. 전화를 끊고 강말수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죠. 1년 후 서아재단 강당.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혔고 임신한 몸을 때렸습니다. 강말순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가해자 참여 프로그램의 강연자로 선 거였죠.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그 체면이 제 인생을 망쳤고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청중석에는 시어머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죠. 강연이 끝나고 무대를 내려오는데 멀리서 서아가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서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인정이었죠. 강말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인사였죠.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70평생 처음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체면의 무덤에서 벗어난 자유. 이제야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를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